안녕하세요. 추적 90분의 윤영철입니다. 지금이야 리버풀이 정말 잘 나가지만 한때 7버풀, 8버풀, 리비가, 니중딱 이렇게 불리면서 아주 놀림이란 놀림은 다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로저스 감독이 부임하고 리버풀의 수비 축구, 뻥 축구로 불리던 팀 컬러가 확실하게 바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리버풀의 2013-14 시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비진의 변동이 상당히 많았던 시즌입니다. 시즌 전 이적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단 리버풀의 영원한 23번 제이미 캐러거가 은퇴를 2012-13 시즌을 끝으로 선언했고요. 이 자리를 두 명의 센터백이 대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마두 사코. 근데 사실 영입할 당시의 기대에 비하면 역시 안정감은 좀 부족했는데 원래는 다니엘 아게르를 주전으로 생각하고 사코가 경쟁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적응을 무난하게 해주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아게르가 2012-13 시즌을 너무 하얗게 불태워서인지 조금 부상의 빈도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코가 대신 출전하는 빈도가 많았는데 어딘가 모를 불안함이 마마두 사코에게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콜로투레 선수가 또 영입이 됐습니다. FA로 이제 왔는데 쏠쏠한 활약을 하긴 했지만 역시 나이가 있어서 기량이 좀 저하가 됐고 잔실수가 있었고요. 이 레이나 골키퍼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기량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페페 레이나를 대신해서 시몽 미뇰레 골키퍼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팬들도 깜빡했을 수 있는데 셀타 비고의 레전드 이아고 아스파스, 그리고 첼시에서 윙백으로 뛰기로 했던 빅터 모지스, 왼쪽 풀백 알리 시소코, 여기에 루이스 알베르토와 티아고 일로리까지 이 당시 리버풀의 스쿼드에 있었는데 사실 이 선수들 다 성공하지 못했죠. 아스파스는 제라드 선수, 제라드의 자서전에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아스파스가 운동할 때 몸을 봤다. 근데 뒷모습만 봤더니 이 선수가 운동선수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시 왜소한 체구를 가진 아스파스가 잉글랜드 축구에서 살아남기란 그만큼 쉽지 않아 보였고 실제로 아스파스는 리버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브렌던 로저스 감독은 주로 4-3-1-2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을 썼는데요. 일단 골키퍼는 이적생 시몽 미뇰레, 백포는 플래너건과 마마두 사코, 슈크르텔, 글렌 존슨. 슈크르텔 정도나 글렌 존슨을 제외하면 주전이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알리시 소코가 나오기도 하고 콜로투레가 나오기도 하고 부상만 아니라면 아게르가 나오기도 하면서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보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백포에서는 가장 많이 뛰었다 라는 점에서 일단 주전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미드필더는 4명입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수비형 미드필더, 쿠티뉴 혹은 조엘런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은 조던 앤더슨이 책임졌고요.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는 라임 스털링, 그리고 공격진에는 수아레즈와 스터리지가 투톱을 이루면서 수아레즈, 스털링, 스터리지 SSS 콤비가 이 당시 리버풀의 2013-14 시즌을 책임졌습니다. 일단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즈가 이적 시장 동안 아스날로 떠나고 싶어서 기자들을 불러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이적 파동을 일으켰었어요. 그 전 시즌 첼시의 이바노비치를 깨물었던 장면 때문에 시즌 초반 리그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까지 들려오면서 수아레즈의 이미지는 좀 깎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주장 스티븐 제라드가 너 1년만 더 우리 팀에서 뛰면 너가 그토록 원했던 드림클럽 바르셀로나의 제의가 올 거야. 그러니까 마음 다잡고 한 번만 더 우리랑 뛰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제라드 주장의 설득에 루이스 수아레즈가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1년 잔류를 결심하고 이때 최고의 활약을 펼쳐줍니다. 루이스 수아레즈는 6라운드부터 징계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맹활약을 펼쳤고 초반의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도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31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기록은 1995-96 시즌에 로비 파울러가 세웠던 리버풀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넘었던 새로운 기록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들여다볼 포인트는 수비형 미드필더 스티븐 제라드인데요. 로저스 감독과 시즌 중에 얘기를 좀 나눴다고 해요. 그 당시 제라드의 플레이 영상이 담긴 비디오를 같이 돌려보면서 전성기 때와 지금의 플레이를 비교해봤는데 볼이 오는 동안 혹은 볼을 안 가지고 있을 때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횟수가 전성기 때에 비해서 크게 줄어있었다고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시야가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선수의 경기력 기복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라드가 압박에 둘러싸이면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하면서 후반기부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즌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8년 만에 개막 후 3라운드까지 3전 전승.
3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는데요.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역시 1라운드 개막전 경기에서 종료 직전에 스토크시티의 페널티킥을 신입생 미뇰레가 막아냈던 장면. 이때만 해도 미뇰레는 대박 영입일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미뇰레는 정말 그냥 실수의 대명사, 불안함의 대명사, 절대 안정감이랑 가질 수 없는 골키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경기가 있습니다. 14라운드 노리치와의 홈 경기에서 5대1의 대승을 거둔 건데, 최근에 한준희 위원님이 원투펀치에서 자신의 인상 깊은 해트트릭 중 하나로 루이스 수아레즈의 해트트릭을 꼽으셨을 만큼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이라이트 전반 15분에 터진 중거리 슛이었는데요. 이때 수아레즈가 정말 문전, 정확히는 이 하늘을 향해서 높게 쏘아올린 공이 마치 독수리 슛처럼 뚝 떨어지면서 골키퍼의 키를 넘기고 들어가는 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아레즈의 센스를 느낄 수 있고, 또 그 슈팅을 처리하기 앞서서 발등으로 볼을 컨트롤하면서 공중으로 볼을 띄우는, 그래서 수비를 한두 명 제치는 드리블의 퍼포먼스까지 굉장함을 보여줬던 모습들도 골 장면에 담겼었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수아레즈의 이 장면은, 이 경기는 수아레즈의 물오른 기량을 상징해주는 경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경기였었고요. 자, 정확히 두 경기 뒤에 또 한 번, 이번엔 토트넘 원정에서 5대0의 대승을 거둡니다. 자, 득점자를 볼까요? 수아레즈 2골, 조던 핸더슨 1골, 플래너건 1골, 그리고 라임 스털링까지 1골을 터뜨렸는데, 케니 달글리시가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장면도 역시 리버풀 팬들에게는 많이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수아레즈가 진짜 미친 활약을 보였고, 무르른 기량을 토트넘 원정에서 마음껏 뽐내게 됐었고요. 조던 핸더슨은 3130분으로 이 당시 리버풀의 이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던 선수였었습니다. 리버풀 커리어에서 원래 이 선수는 측면 미드필더로 뛰면서 장점이 영 살아나지 않았었고, 노저스 감독의 두 번째 시즌, 딱 2013-14 시즌부터 중앙 미드필더의 오른쪽, 정확히는 박투박에 가깝게 핸더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리버풀에서의 커리어가 처음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라운드 머지사이드 더비, 라이버전 승리는 언제나 짜릿함을 안겨주는데, 스코어가 4대0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방학이어서 자다가 깨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막 경기를 봤는데, 골이 정말 시원하게 터져서 기분 좋게 경기를 바라봤던 생각이 나네요. 기억에 남는 골 장면은 코너킥에서 제라드가 헤더로 골을 넣었고, 수아레즈, 그리고 검은 붕대를 착용했던 스크르텔과 함께 포옹을 했던 장면. 이때 스크르텔이 이마 쪽에 상처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검은색 붕대를 이때 경기에서 착용을 했는데, 그 경기 워낙 리버풀이 4대0이라는 대승으로 라이벌 맞전을 마쳤기 때문에 여전히 검은 붕대를 착용한 이 스크르텔은 좋은 추억으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두 경기 뒤인 25라운드, 리버풀의 아스날을 안필드로 불러들였고요. 상당한 대승, 무려 5대1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골이 들어간 시간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전반 1분, 전반 10분, 17분, 20분에만 4대0을 만드는 상당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코너킥에서 마틴 스크루텔이 연속골을 터뜨렸는데, 진짜 스크루텔이 이때 골 넣는 수비수의 대명사로 리버풀 팬들한테 자리를 잡은 순간이었고, 이때 그냥 리버풀 원맨쇼였어요. 제가 좀 과장을 보태자면 30초마다 한 번씩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리버풀의 시원한 경기력이 나왔고, 만약 골운이 조금만 더 따랐다면 5대1 이상의 점수차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이 도대체 왜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게 됐고, 왜 잘 나갔는가, 이제 전술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가 됐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리버풀의 이때 메인 전술은 다이아몬드 4-4-2인가요? 아니면 4-3-3인가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특정 짓기가 애매한 게, 노저스 감독의 전술을 좀 유연하게 썼기 때문인데요. 노저스 감독은 다이아몬드 4-4-2가 가지고 있는 측면 쪽에 대한 구조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격진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위치를 좀 바꿔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윙처럼 선수들이 넓게 벌려뛰는 4-3-3으로의 하이브리드 변화 또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공격진의 위치는 바뀌었고요. 그나마 기본적인 틀이 역삼각형이라는 점 이외에는 선수들의 위치는 늘 프리롤에 가깝게 유기적으로 바뀌었던 리버풀이었어요. 3명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기동성이라는 장점이 그대로 살아났죠. 결정적으로 이 3명의 선수들 모두 볼을 달고 있을 때의 드리블 능력도 매우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를 1대1로 흔들고 파괴하고 볼 운반되고 침투를 통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득점력까지 뽑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를 이 당시 리버풀의 공격진이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드필더의 확실한 역할 분담도 특이해 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핵심인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을 때보다 비교적 압박을 덜 받게 됩니다. 이때는 빌드업을 할 때 상대, 흔히 얘기하는 이 네지스타 자리, 이때는 지금의 수비법만큼
이 자리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가 강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라드의 경우도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위쪽에 있을 때보다는 압박에 비교적 덜 둘러싸인다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제라드는 자신의 플레이가 여유가 생기면서 후반기 때 보다 더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그 13개의 도움으로 커리어 단일 시즌 최다 도움을 이때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라드의 다소 아쉬운 기동성은 그 위쪽에 있는 조던 핸더슨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이때 핸더슨은 이른바 개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진짜 목줄 풀린 강아지가 신나서 잔디밭을 이곳저곳 뛰듯이 조던 핸더슨도 신나서 안필드 경기장 이곳저곳을 정말 많이 뛰었어요. 최근 들어서 조던 핸더슨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후반기가 되면서 약간 신체적인 역할, 몸놀림, 어떤 움직임, 기동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이때는 핸더슨의 에너지가 리버풀 중원의 에너지로 그대로 이어졌던 시즌이었죠. 그리고 쿠티뉴 혹은 조엘런, 물론 쿠티뉴의 활약은 이때 본격적으로 터지진 않았지만 조엘런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원투를 주고받는 연계가 가능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박스로 침투하면서 직접 득점을 노리는 모습까지도 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서는 선수는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전술의 핵심은 미드필더 지역에 많은 숫자를 배치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들이 많은 숫자를, 많은 옵션을 만들어주면서 중앙에서 패스가 뿌려질 수 있는 혹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패스 길이 보다 더 많이 열리게 됐었고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공격진까지 짧은 패스로 주고받는 연결이 훨씬 더 용이해졌었습니다. 이거는 누저스 감독이 원하는 짧은 패스 위주의 티키타카 경기 운영이 더 매끄러워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됐죠. 제가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 소코 형도 바로 알아챘겠죠. 이런 포인트가 한 경기에 쭉 뽑힌 경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주 고소한 라이벌전 승리인데 머지사이드 더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노스웨스트 더비까지 리버풀이 시원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3대 0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술적인 포인트가 다수 담겨져 있는 경기였습니다.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공격진, 그리고 투톱은 웬만해선 좌우측으로 넓게 흩어지면서 좌우측 뒷공간을 노리고 그러면서 팀의 포메이션이 유연하게 4-3-3으로 바뀌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공격진의 아주 우수한 1대1 능력 덕분에 비디치를 비롯한 맨유의 수비진이 상당히 고전했던 그런 경기가 이때의 노스웨스트 더비 3대0 대승 경기였었습니다. 이 경기가 무슨 경기인지는 이미지 하나만 보면 딱 아실 거예요. 경기 관중석에서 보고 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차마 표정이 이 붉어진 상황에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채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이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24라운드까지 순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 아스날, 2위 맨시티, 3위 첼시, 4위 리버풀. 리그 1위 팀과의 승점 차는 8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리그 9연승을 달리며 리버풀은 순식간에 1위로 올랐었습니다. 리그 다음 상대는 순위 경쟁팀인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은 10년 동안 홈에서 맨시티에게 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씨, 다 마셨네. 아이씨. (34라운드) 맨시티전이었습니다. 맨시티전 초반에 2대0으로 앞설 때만 해도 우리가 이 경기는 잡고 가는구나, 역시 안필드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순식간에 2대2까지 따라잡혔죠. 그런데 위성이 파괴가 되는 바람에 화면이 뚝 끊기더니 다시 화면이 돌아왔을 때 필리페 쿠티뉴가 세레모니를 하고 있더라고요. 리플레이가 나왔을 때 모두가 놓쳤던 그때 그 골 장면, 얼마나 쿠티뉴의 발리슛의 임팩트가 훌륭했는지 리플레이가 나올 때가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쿠티뉴의 골로 리버풀은 3대2 승리를 거뒀고, 경기가 끝나자 주장 스티븐 제라드는 눈물을 훔치다가 급하게 눈물을 닦고 선수들을 한 군데로 불러 모읍니다. 원형을 그리면서 주장 제라드의 외침에 다 모아진 선수들, 그리고 주장 제라드는 한마디를 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음 경기가 남아있다. 우리는 노리치로 간다. We go 노리치. 반드시 노리치 원정에서 승리하겠다 다짐하며 주장 제라드는 선수들을 결집시킵니다. 주장 제라드의 외침에 선수들도 크게 호응하며
리버풀 선수단은 다음 경기 노리치전까지 승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제라드가 카메라가 보이지 않을 때 눈물을 또 한번 훔쳤습니다. 노리치전 실점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리버풀은 가뿐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11연승, 승점 80점. 우리가 충분히 리그 우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선이 있었어요. 3대2로 앞서던 상황에서 조던 앤더슨이 불필요하게 퇴장을 당합니다. 게다가 스티븐 제라드는 허리 쪽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서전을 통해 제라드가 허리 쪽의 통증이 심해서 경기 전까지 관리를 해야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린 첼시의 두 줄 수비에 리버풀은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 마마두 사코의 행패스를 받으려 했던 스티븐 제라드가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 덴바바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죠.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윌리안의 한 골까지 더해져 2대0 첼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그 훈바훈바가 이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자력으로 1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멀어지게 됐고요. 결국 맨체스터 시티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으로 갑니다. 리버풀은 맨시티와의 벌어진 골득 실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팰리스전 3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더 다득점을 해야 맨시티와의 골득 실차를 좁히고 그렇다면 승점 동률이 될 때 우리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노저스 감독은 생각했죠. 하지만 무리한 공격 운용이 3대0 리드 상황에서 독이 됐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후반 막판 리버풀의 올라간 수비 라인을 역습으로 공략하면서 3대3까지 따라잡았고요. 이 경기는 리버풀이 승점 1점을 챙기는데 만족해하였습니다. 수아레스는 눈물을 흘렸고 제라드는 수아레스를 다독이며 다가오던 중계 카메라를 한 손으로 밀어낼 만큼 리버풀한테는 슬픔이 가득했던 경기였습니다. 결국 승점 2점 차로 맨체스터 시티에 비이어 리버풀은 준우승에 만족해하였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돌아보니 18라운드 맨시티전, 19라운드 첼시전 한 골차 패배의 연거푼 결과가 매우 아쉬웠어요. 리버풀이 강팀전 다 잡아냈는데 유독 이 두 팀과의 경기에서 특히 미뇰리 골키퍼의 실수까지 나왔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이때 패배들이 너무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리버풀의 우승에 대한 꿈은 2019-20 시즌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리버풀의 마지막 리그 우승 이후 30년 만에 달성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된 리그 우승이었는데요. 우승을 한 1920 시즌 클롭 감독의 전술, 그리고 우승을 하지 못한 1314 시즌 로저스 감독의 전술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똑같이 압박을 구사했지만 목표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브렌던 로저스의 압박은 볼을 탈취한 이후 오랫동안 점유율을 유지한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압박에 들어가는 느낌이었고요. 반대로 위르겐 클롭의 이른바 개겐 프레싱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볼을 탈취해서 더 높은 위치에서 간결하게 역습을 나가겠다는 쪽에 목표를 뒀습니다. 점유를 위한 압박과 역습을 위한 압박, 이 기준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격진의 움직임도 달랐습니다. 브렌던 로저스의 공격진은 주로 역삼각형 형태로 배치가 됐는데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가 와이드하게 좀 벌려주는, 아니면 배우로 좀 들어가는 형태의 움직임이 많았고 윙포워드들 혹은 투톱의 선수들 간의 스위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넓게 퍼지면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반대로 위르겐 클롭 감독의 공격진은 최전방 공격수, 폼이 좋았던 선수는 피르미누입니다. 피르미누처럼 아래로 내려오면서 센터백이나 미드필더를 한 명씩 끌어당기고 그럴 때 발생되는 공간으로 중앙지향적인 윙포워드가 마무리를 위해 움직이는 형태. 그래서 역삼각형 형태의 브렌던 로저스 감독의 공격진과 클롭 감독의 마누라 라인이 구성한 공격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박 간격 또한 달랐습니다. 위르겐 클롭은 개겐 프레싱, 압박 전술의 도같은 감독이기 때문에 브렌던 로저스도 압박을 중시했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의 압박의 간격 조절,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압박의 강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었죠. 가장 크게 달랐던 건 선수단의 퀄리티였습니다. 특히 후방의 퀄리티가 그랬는데요. 골키퍼 미뇰레와 알리송, 센터백 마마두 사코와 버질 반다이크, 왼쪽 풀백 조 플래너건과 앤디 로버스, 선수들의 퀄리티가 달랐죠. 수비형 미드필더도 수비에서의 기동력과 커버 범위로 봤을 때는 파비뉴가 이 자리에서 수비적인 공헌들을 더 많이 가져갔던 선수입니다. 중원도 수비도 골키퍼도 선수단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 1920 시즌의 리버풀이었습니다. 1920 시즌을 통해 그토록 받았던 리그 우승의 염원은 이뤘지만 1314 시즌에 대한 아쉬움이 큰 이유는 역시 주장 스티븐 제라드의 존재 때문일 겁니다. 결국 스티븐 제라드는 선수 커리어를 리그 우승 없이 마쳐야 했고요.
가장 유력해 보였던 시즌 중 하나가 1314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아쉬움이 유독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도 SSS 라인의 콤비, 막강한 화력, 신인 감독 브랜던 로저스의 가능성을 보았던 시즌이어서인지 저는 이 시즌이 매우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